서울지방법원 법정 안. 차가운 아침, 공기가 무겁게 감돌았다. 법정 문이 천천히 열리자마자 모든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다. 경찰관 2명이 어린 소년을 호위하며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다. 소년의 이름은 박민호. 겨우 11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한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형광등빛 아래 더욱 하얗게 빛났고 작은 손은 덜덜 떨고 있었다. 발끝조차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피고석에 앉은 민호는 온갖 의심과 비난에 눈초리를 한 몸에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 방청석 곳곳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아이가 어떻게 자동차를 몰 수 있었냐고, 누군가는 부모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법정 안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호의 아버지이자 변호사인 박태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원발성 골격 이형성증이라는 극히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신체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의 정신 연령은 29세의 성인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족은 달랐다. 김순자의 아들 준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책임져야 한다. 그 말에 방청석은 격렬한 호응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11살의 몸에 갇힌 그의 영혼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법정 안에서 홀로 떠있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닌 깊은 슬픔과 체념이 스며 있었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법정은 전례 없는 사건에 숨죽이고 있었다. 이 어린 소년이 지닌 비밀과 사회가 품은 편견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졌다. 피해자 김순자의 가족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아들 준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종종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차량을 몰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런 무책임한 일을 허락한 겁니까? 준노의 외침에 법정 안은 술렁였다. 그의 여동생 또한 눈물을 훔치며 민호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민호가 가진 어린아이라는 겉모습에 갇혀 있었고 그 속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었다. 법정 밖에서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법정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이 사건을 어린 살인자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편 변호인 박태주는 차분하게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제 의뢰인은 29세의 성인이지만 신체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진실입니다. 검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도 법 앞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싸우는 무거운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었다. 재판장은 이례적인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음 증인을 호명했다. 이 순간 법정 안은 무언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집중되었다. 법정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변호인 박태주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원발성 골격 이형성증이라는 희귀 유전병으로 인해 외형상 11세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나이는 29세이며 정상적인 성인과 다름없는 지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의료 증거와 함께 서울대학교 김재성 박사의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 박사는 증인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박민호 씨는 신체 발달에 심각한 제약이 있지만 두뇌와 정신 발달은 정상입니다. 그의 운전 능력 또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민호가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찍힌 사진들이 하나씩 비춰졌다. 14살 때 중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 18살 고등학교 졸업식 장면, 그리고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어린 외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청중석에서는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특히 준노는 눈빛이 흔들렸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는 듯했다. 박태주는 이어서 말했다. 민호는 평범한 성인처럼 사고를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겉모습이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호는 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조금씩 깨뜨릴 수 있음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재판장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 사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 순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박민호의 내면과 일상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과 더불어 그의 일상생활이 법정에 소개되었다. 민호 씨는 어린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성인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박태준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했다. 그동안 민호가 겪어온 사회적 고립과 편견은 심각했다. 학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따돌림을 당했고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여러 번 좌절했다. 심지어 면접장에서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민호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증언했다. 한편 민호 자신도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29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저를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달리 깊고 무거웠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의 귀는 그가 전하는 진실에 집중되었다. 민호는 그날 밤 사고의 순간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강아지가 도로를 가로질렀고 할머니께서 그 강아지를 쫓아 나오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법정안은 다시 한번 긴장과 숙연함에 휩싸였다. 그의 작은 손에는 그동안 쌓인 슬픔과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자신의 증언을 마친 후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긴장감과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11살 어린아이의 몸을 가졌지만 그 속에는 19년의 인생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점차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특히 준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가 스며 있었다.
민호의 내면도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가두는 현실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가 경험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변호사이자 아버지인 박태준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희망을 찾았다. 민호야, 내일은 분명 달라질 거야.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다독임에 민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정의를 위하여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복잡성과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호와 그의 아버지는 재판 준비에 몰두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재판이 중반에 이르면서 법정 밖의 분위기도 점차 변해갔다. 초기의 격렬한 시위는 점점 줄어들고 언론과 대중은 사건의 깊은 이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희귀 질환을 앓는 민호의 삶과 그가 겪은 편견에 관한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법정 내부에서도 긴장감은 유지되었지만 증언과 증거들이 차츰 민호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의료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민호의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발달 상황까지 상세히 설명되었다. 민호 씨는 정상적인 지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에 필요한 시력과 반사신경 역시 성인과 다름없습니다. 김재성 박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 시기 민호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내면의 전쟁도 계속 이어갔다. 그가 겪은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외형 때문에 받았던 무수한 차별과 무시에 대한 기억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럼에도 민호는 아버지 박태준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힘을 키워갔다. 우리가 해낼 거야, 민호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법정 앞에서는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그를 무책임한 아이로 몰아가려 했지만 점차 사람들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작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것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백구의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였다. 그 작은 물건이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박태준 변호사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다. 법정에서 펼쳐질 마지막 증언과 증거 제시에 대한 긴장감이 그들 마음을 압박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는 희망과 믿음이 자리 잡았다. 민호야, 오늘은 네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야. 어린아이가 아닌 29년을 살아온 어른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해. 박태준의 말에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몸에 갇힌 어른으로서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순간이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민호를 향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를 향한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기대가 느껴졌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증언대에 올랐다. 저는 29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성인 같기도 한 독특한 울림으로 법정을 채웠다. 민호는 사고 당일 밤의 상황을 담담히 설명했다. 강아지가 도로를 가로질렀고 할머니께서 그 강아지를 쫓아 나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법정은 숨죽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펜던트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그것은 바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백구의 펜던트였다. 이 작은 물건이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했다. 민호의 증언과 함께 사건의 또 다른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펜던트가 법정에 제출되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변호인 박태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펜던트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백구의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려 밖에 나가셨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동물보호소 직원 박수진 씨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저는 이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발견했습니다. 펜던트를 확인하고 할머니와 연관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언은 법정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 김순자 할머니가 강아지를 찾아 나섰던 이유, 그리고 그날 밤 사고가 우연 이상의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남 준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후회의 빛을 띠었다. 그의 여동생 또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태주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편견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 비친 법정 사람들의 변화는 마침내 자신이 보이는 순간임을 알려주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은 한층 더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과 민호, 그리고 모든 방청객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숨을 죽였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선언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박민호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번 사고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임을 인정합니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수많은 탄식과 감탄이 섞인 숨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 중 준노와 그의 여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반성과 용서를 암시하는 눈빛을 나누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추구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마자 민호는 작은 펜던트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진실과 이해,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는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졌다. 재판이 끝난 후 몇 달이 흐르고 박민호의 이야기는 사회 곳곳에서 회자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살인자도 희귀병 환자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존중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는 민호가 직접 법학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특별 강연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를 주목하며 경청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말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제가 투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화가 활발히 이어졌다. 또한 민호와 같은 희귀 질환을 가진 이들을 위한 지원단체가 설립되어 그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어느 봄날
민호는 벚꽃이 피 흩날리는 거리에서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지만 걸음걸이에는 성숙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읽었다. 외모는 눈으로 보지만 본질은 마음으로 느낀다. 이는 김순자의 49제에서 받은 초대장이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투명인간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그는 세상에 진정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